뉴욕의 겨울은 잔인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면 초고층 빌딩의 유리창조차 얼어붙었죠. 90층 펜트하우스에서도 한 가지 문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발끝까지 스며드는 냉기. 최첨단 난방 시스템을 가동해도 따뜻한 공기는 천장으로만 올라가고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기온이 영하 20도를 밑돌던 어느 날 밤, 맨해튼의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고급 인테리어와 주택, 리노베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에드워드 블레이크입니다. 15년간 뉴욕 상류층의 럭셔리한 주거 공간을 완성해왔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뉴욕 최고급 주거 공간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게 된 놀라운 경험입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90층 펜트하우스, $10,000,000짜리 피카소 그림이 거실 벽면을 장식하고 매일 아침 미슐랭 스타 출신 개인 셰프가 최고급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이곳, 통유리 너머로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완벽한 공간에서 매일 아침 사람들은 불편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1평당 $10,000,000를 호가하는 이 최고급 주거 공간에서도 사람들은 두꺼운 양말을 신고 발을 동동 구르며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발이 시린 거죠? 작년 겨울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자 리처드 로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블레이크 씨,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요. 내 집 난방비가 매달 얼마인 줄 아시오? $3,000요. 그런데도 내 아내는 양말을 3겹씩 신고 다닙니다. 우리 집값이 얼마인 줄 아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로웰의 집은 최첨단 난방 시스템의 집합체였습니다. 독일제 최신형 보일러, 이탈리아산 프리미엄 라디에이터, 각 방마다 독립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까지. 하지만 그의 침실 옆 테이블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월마트에서 산 $99짜리 전기장판이 놓여 있었죠. 저는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신 열화상 카메라로 실내 온도 분포를 측정했을 때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천장 부근은 마치 한여름 같은 28도였지만 바닥은 뉴욕의 겨울거리보다 차가운 15도. 마치 두 개의 계절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듯했죠. 더 큰 문제는 습도였습니다. 20% 미만으로 떨어진 실내는 사하라 사막보다 건조했습니다. 가습기를 틀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로웬 부인의 제안에 저희는 즉시 스위스제 최고급 가습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죠. 대리석 바닥에 물기가 생겨 미끄러워졌고 5,000,000원짜리 실크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로웰의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모든 초호화 펜트하우스가 같은 증상을 보였죠. 할리우드 스타 제시카 모건의 집에서는 아이들이 건조한 공기 때문에 연일 감기로 고생했고,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CEO 마이클 첸의 집에서는 평당 2,000,000원짜리 이태리 원목 바닥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난방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의 최첨단 복사 난방도 검토했지만 뉴욕의 초고층 구조에는 맞지 않았죠. 일본의 전기 난방은 전기세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갔고, 두바이의 최신식 천장 난방은 설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영국의 고급 저택에서 쓰는 방식도 시도해봤지만 실패였죠. 매일 밤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수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다양한 시스템을 테스트했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뉴욕 최고의 건축가들과 설비 전문가들을 모아 회의를 했지만 누구도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일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겨울이면 양말을 3겹씩 신고 전기장판을 켜고 자야 한다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초대장이 놓였습니다. 서울국제건축박람회.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의 기술이 뉴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끌렸습니다. 마치 운명처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초대장이 뉴욕의 난방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계기가 될 줄은요. 그리고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도 말입니다. 서울 코엑스. 바깥은 영하 10도의 한파가 몰아쳤지만 박람회장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최첨단 건축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들의 홍보관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건축가들로 공간이 가득했습니다. 독일의 최신형 보일러, 프랑스의 첨단 단열재,
일본의 스마트홈 기술, 모두 뉴욕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것들이었죠. 서울로 오는 비행기에서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초고층 빌딩들은 뉴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사람들은 유난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뉴욕에서는 겨울마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도 발을 동동 구르며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곳의 시민들은 여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초고층 건물의 난방 시스템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스를 방문해보세요. 전시장을 돌아다니던 중 한 팸플릿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통난방연구소.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전통난방이라니 21세기 뉴욕의 초고층 빌딩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래도 마지막 부스라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케빈 장을 만났습니다. MIT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엔지니어로 지난 5년간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을 연구해왔다고 했습니다. 뉴욕의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통 난방이라고요? 90층짜리 초고층 빌딩에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케빈은 미소를 지으며 체험관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발바닥에서부터 이상한 온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움츠려 있던 몸이 서서히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정적, 라디에이터의 웅웅거리는 소리도, 히터의 거친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닙니다. 케빈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바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열판이 되어 공간을 데우는 원리입니다. 열이 골고루 퍼지고 습도도 자연스럽게 유지되죠.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초고층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보다 건물이 훨씬 높고 복잡하죠. 기존 배관 시스템은 어떻게 대체하나요? 케빈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현재 서울의 50층 이상 아파트들의 난방 시스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효율이 기존 중앙 난방보다 30% 이상 높습니다. 게다가 층수가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즉시 노트북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초고층 아파트의 평균 난방비, 중앙 난방 대비 열 손실, 습도 변화 수치, 숫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작년 겨울부터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난방비가 30% 줄었고, 특히 상층부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죠. 실제 데이터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같은 면적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뉴욕의 라디에이터 시스템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더구나 열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천장이 아무리 높아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20년 살다 왔어요. 뉴욕에서는 겨울만 되면 발이 시려서 고생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바닥이 차갑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난방 시스템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수천 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난방 방식이 21세기 뉴욕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도면을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뉴욕의 초고층 구조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기존 배관을 어떻게 대체할지,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수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나는 즉시 로렌스 패터슨을 찾아갔어요.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가장 비싼 80층 펜트하우스의 주인이자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그는 처음엔 상당히 회의적이었죠. 블레이크, 당신 제정신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을 뉴욕 초고층에 적용하자고요? 우리 집은 이미 독일제 최고급 보일러와 이탈리아 라디에이터를 쓰고 있다고요.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웠어요. 로렌스는 즉시 건축 전문가들을 불러 자문을 구했어요. 이런 시도가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지난번에도 누군가 바닥 난방을 제안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열화상 카메라 데이터를 보여주자 로렌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수치들이 사실이라면 에너지 효율이 30%나 높다는 건가요? 2주간의 설득 끝에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한번 시도해보죠.
하지만 실패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첫 번째 난관은 건물 구조였죠. 기존 배관을 철거하는 데만 2주가 걸립니다. 게다가 바닥 높이를 5cm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현장 책임자의 보고에 로렌스의 얼굴이 어두워졌죠. 케빈장이 긴급하게 날아왔어요. 초슬림 온돌 패널을 사용하면 됩니다. 바닥 높이는 3cm만 올리고 기존 배관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시공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건물 전체 전기 시스템을 점검해야 했죠. 온돌 시스템이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로렌스의 질문에 케빈이 미소를 지었어요. 온돌은 오히려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열효율이 높아서 기존 시스템보다 전기를 덜 써요. 3주간의 공사 끝에 마침내 첫 가동의 순간이 왔어요. 로렌스는 온도계를 들고 직접 테스트를 시작했죠. 바닥이 아직도 차가운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0분이 지나자 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20분 후, 실내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죠. 로렌스는 계속해서 온도를 재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40분이 지났을 때, 그가 갑자기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로 거실을 걸으며 중얼거렸죠. 이건 정말 특별한데요. 라디에이터 소리도 없고, 공기도 이상하게 쾌적해요. 일주일 후, 뉴욕에 폭설이 내렸어요.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로렌스가 전화를 걸어왔죠. 블레이크, 지금 우리 집에 와보세요. 당신도 이걸 봐야 해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하니 로렌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밖은 폭설인데 우리 집은 봄이에요. 게다가 난방비 청구서를 보세요. 30% 가까이 줄었어요. 그날 저녁, 로렌스는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러분, 이제 신발을 벗어보세요. 순간 방안이 술렁였죠. 모두가 맨발로 바닥을 걸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혁명이야. 로렌스의 친구이자 뉴욕 최대 부동산 개발사 대표인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소음도 없고 공기도 쾌적하잖아. 우리 신축 프로젝트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겠어.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새로운 시도에 보수적이던 뉴욕의 상류층들이 하나둘씩 온돌의 매력에 빠져들었거든요. 블레이크, 내 집도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나? 우리 회사 사옥도 리모델링하고 싶은데.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죠. 다음 달 뉴욕타임스 기자가 취재를 왔어요.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한국의 전통 난방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로렌스가 직접 설명을 시작했어요. 보세요.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우리 집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온기를 내뿜어요. 창가에 서 있어도 발이 차갑지 않고 밤에는 난방 소음 없이 편하게 잠들 수 있죠. 한 달 뒤에는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뉴욕 건축학회에서 온돌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거죠. 뉴욕의 초고층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레이크 씨, 발표를 해주시겠습니까? 세미나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찼어요. 건축가, 시공사 대표, 부동산 개발자들, 그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기존 건물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에너지 효율은 정말 30%나 높아지나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렌스에게 전화가 왔어요. 블레이크,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뉴욕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됐어요. 이제 겨울이 기다려질 정도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시스템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도입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였죠.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이 뉴욕의 최고급 주거 공간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어요. 다음은 어느 건물이 될지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로렌스의 펜트하우스에 설치된 온돌은 뉴욕 상류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처음 그가 지인들을 초대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은 회의적인 반응이었죠. 실리콘밸리 대표적인 투자자 제프 크로포드는 여느 때처럼 장난스러운 태도로 들어섰지만 몇 걸음 걷지 않아 표정이 달라졌어요. 발밑에서 올라오는 포근한 온기를 느낀 탓이었죠. 이날 모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평소 까다롭기로 유명한 제프는 2시간 넘게 바닥 난방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고 결국 자신의 신축 빌딩에도 도입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요청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뉴욕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마리아 콜린스의 반응이었어요. 그녀는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공간의 변화에 주목했죠. 라디에이터가 사라진 벽면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로렌스의 집은 더욱 바빠졌어요. 특히 맨해튼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날이었죠. 영하 15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서도 그의 펜트하우스는 마치 봄날의 정원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건축업계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뉴욕의 전통적인 난방업자들은 이 시스템이 서구식 건축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죠. 수천 년 된 동양의 난방 방식을 뉴욕 초고층에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환점은 칼렌 호텔의 결정이었어요. 총지배인 마이클 브라운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죠. 겨울철 스위트룸의 난방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랐고 고객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들은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첫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칼렌 호텔의 시도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겨울철 예약률이 30% 상승했고 투숙객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죠. 평소 겨울이면 난방 소음 때문에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쉴 수 있어요.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모어의 소감이었어요. 건축업계의 태도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대형 건축사무소 레드포드 앤 파트너스는 처음엔 부정적이었지만 실제 데이터를 접하고 나서 입장을 바꿨어요. 라디에이터가 없어지면서 공간 설계의 자유도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효율까지 좋다니 이건 분명 혁신이에요. 골드만 부동산의 분석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펜트하우스는 같은 평수의 다른 매물보다 평균 12%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어요. 특히 상류층 구매자들 사이에서 온돌이 있는 집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8%에 달합니다. 이제 온돌은 프리미엄 주거 공간의 필수 요소가 되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신관 프로젝트의 책임자 토마스 윌슨은 6개월간의 연구 끝에 온돌 도입을 결정했어요. 미술품 보존에는 일정한 온습도가 핵심입니다. 온돌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더군요. 특히 겨울철 습도 유지가 탁월했어요. 부동산 개발사들의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맨해튼의 신축 콘도미니엄 호라이즌 포인트는 모델하우스를 온돌 시스템으로 설계했어요.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의아해하시지만 직접 체험하고 나면 대부분 놀라워하세요. 특히 겨울철 방문객들의 계약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뉴욕의 상류층 가정에서는 겨울철 실내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으며 와인을 즐기는 모임이 생겼고 어린이들은 카펫 없이도 바닥에서 편하게 놀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온돌이 설치된 집의 거주자들은 이전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부터 따뜻해져요. 이제는 겨울이 두렵지 않아요. 로렌스의 이웃인 소피아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전통적인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반발했고 초기 설치 비용이 높다는 점도 걸림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돌은 뉴욕의 프리미엄 주거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겨울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상류층의 주거 공간에서는 더 이상 차가운 바닥과 시끄러운 라디에이터 소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포근한 바닥에서 겨울을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이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스턴과 시카고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뉴욕의 사례를 주목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은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성공 사례는 가장 먼저 보스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백베이 지역의 19세기 빅토리안 양식 주택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천장 높이가 5m가 넘는 이 고풍스러운 저택들은 겨울철 난방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벽난로를 하루 종일 피워도 열이 위로 올라가 버려 거실은 여전히 차가웠고 난방비는 매년 상승했습니다. 보스턴의 첫 성공 사례는 백베이의 한 빅토리안 저택이었습니다. 150년 된 이 건물은 겨울이면 실내 온도가 12도까지 떨어졌고 난방비는 월 $5,000를 넘었습니다. 온돌 설치 후 실내 온도는 22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난방비는 약 25% 감소했습니다. 특히 열이 고르게 분포되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건축학과는 이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실에 온도를 시범 설치하고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19세기 건축물에 현대 난방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연구했고, 이는 곧 다른 오래된 건물들의 리모델링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의 도전은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존 행콕 센터의 상층부는 강한 바람과 혹한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초고층 빌딩을 강타했고, 기존의 중앙 난방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100층 이상의 레지던스에서는 실내 온도 편차가 심각했고, 거주자들은 추가 난방 기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진들이 개발한 초슬림형 전기 온돌 패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초고층 건물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시카고 존 행콕 센터에서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보다 온도가 늦게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바닥 단열을 보강하면서 최적의 온도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베벌리힐스의 고급 스파들은 온도를 웰니스 시설로 재해석했습니다. 더 힐스 스파는 기존의 건식 사우나 대신 온돌 테라피 룸을 선보였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하는 요가와 명상은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고, 특히 근육통이나 관절 질환이 있는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LA의 명품 주택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리부의 해변가 저택들은 겨울철 습한 바닷바람으로 인한 냉기 문제가 있었는데, 온돌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특히 대형 유리창이 많은 현대식 건축물에서 온돌의 장점이 두드러졌습니다. LA의 주거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주택들에서는 실내 가구 배치가 자유로워졌고, 바닥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겨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의 보고에 따르면 온돌이 설치된 주택은 기존 대비 10에서 15%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고, 특히 아시아 국가 출신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마이애미의 고급 콘도에서는 온돌의 또 다른 장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높은 습도로 인한 곰팡이와 냄새 문제가 심각했던 이 지역에서 온돌은 실내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콜린스 애비뉴의 프리미엄 콘도는 전 세대의 온돌을 기본 사양으로 도입했고, 다른 고급 아파트들도 이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의 대형 렌치 하우스들도 온돌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2021년 대정전 사태 이후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난방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달라스의 한 대형 렌치에서는 1000평 규모의 메인 하우스에 온돌을 설치했고, 이는 텍사스 온돌 시공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의료시설에서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은 노인 병동에 온돌을 시범 도입했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바닥은 도움이 되었고, 실내 공기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병원들이 재활치료실과 장기 입원실에 온돌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시설에서도 온돌의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보스턴의 사립학교들은 오래된 캠퍼스 건물의 난방 시스템을 온돌로 교체하기 시작했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도서관과 같이 정숙이 요구되는 공간에서 온돌의 무소음 난방은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건축 업계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동양의 전통 난방이라며 회의적이었던 건축가들도 실제 시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온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건축을 추구하는 건축가들은 온돌의 에너지 효율성에 주목했고, 이를 자신들의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계의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대형 개발사들은 신축 프로젝트의 온돌을 기본 사양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이는 곧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급 주택 시장에서 온돌은 프리미엄 옵션으로 자리 잡았고, 모델하우스에는 반드시 온돌 체험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온돌은 더 이상 낯선 기술이 아닌 현대적 주거 공간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미국 전역에서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온돌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난방 방식의 혁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뉴욕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사라 로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디자인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제 고객들은 더 이상 대형 러그나 카펫을 찾지 않아요. 바닥 자체가 따뜻하니
공간을 더 미니멀하고 세련되게 꾸밀 수 있게 되었죠. 특히 거실과 침실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뉴욕 상류층 사이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습니다. 파크 애비뉴의 고급 아파트들은 입구 디자인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 대형 신발장이 설치되었고 고급스러운 실내용 슬리퍼를 구비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스타일의 실내화나 디자이너 브랜드의 슬리퍼 컬렉션이 인기를 끌었죠. 인테리어 스타일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라디에이터를 가리기 위한 장식이나 가구 배치가 필요 없어졌고 이는 더 깔끔하고 세련된 실내 디자인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창가 공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전에는 라디에이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공간이 이제는 아늑한 독서 공간이나 조용한 명상 공간으로 변신했죠. 가족들의 생활 패턴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테크 기업 CEO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소파나 침대에서만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해요. 마치 집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휴식 공간이 된 것 같죠. 특히 아이들이 바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아요.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432 파크 애비뉴와 같은 초고층 럭셔리 아파트들은 온도를 새로운 프리미엄 옵션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자는 이제 집을 고를 때 온돌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한번 경험해보면 이전의 난방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브루클린의 전통적인 브라운스톤 타운하우스에서는 온돌 도입을 두고 의견이 갈렸어요. 100년이 넘은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절충안으로 1층 거실과 주요 침실에만 온돌을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이 채택되었고 이는 다른 역사적 건물들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주택가에서 온돌은 이제 필수적인 프리미엄 요소가 되었어요. 특히 펜트하우스나 럭셔리 콘도에서는 온돌이 설치된 집이 그렇지 않은 집보다 10%에서 15%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제 온돌 시스템 완비라는 문구를 광고의 주요 문구로 내세우고 있죠. 중산층 주택 시장으로의 확산도 주목할 만합니다. 퀸즈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각 가구별로 온돌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입주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입증되면서 초기 설치 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건축 디자인의 혁신도 이어졌습니다. 라디에이터가 사라진 벽면은 더 자유로운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했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이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통유리창이 많은 현대식 건물에서 온돌은 완벽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창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실내 디자인의 자유도도 크게 높아졌죠. 새로운 비즈니스도 등장했습니다. 온돌 전문 시공업체들이 늘어났고 스마트홈 기술과 온도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도 출시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은 특히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모임 문화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상류층 가정에서는 온돌이 설치된 거실에서 소규모 파티나 와인 시음회를 여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교육시설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의 몇몇 사립학교는 유치원과 저학년 교실에 온돌을 도입했고 아이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바닥에 앉아서 하는 그룹 활동이 늘어났고 이는 교육 방식의 다양화로 이어졌습니다. 호텔 업계도 온돌의 매력에 주목했습니다. 뉴욕의 부티크 호텔들은 일부 스위트룸에 온돌을 도입했고 특히 아시아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칼렌과 같은 럭셔리 호텔 체인들도 VIP 스위트룸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마케팅 전략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델하우스에는 반드시 온돌 체험관이 마련되었고 예비 구매자들은 직접 바닥의 온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경험해보면 다른 집은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라는 문구가 새로운 마케팅 슬로건이 되었죠. 친환경 건축 분야에서도 온돌은 주목받았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연계한 온돌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이는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과정에서 온돌은 높은 점수를 받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부유층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던 파티는 이제 보다 아늑한 분위기의 파티가 되었고, 게스트룸에도 온돌이 설치되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파티에서는 온돌의 장점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뉴욕의 겨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온돌이 설치된 공간에서는 두꺼운 양말이나 실내화가 필요 없어졌고, 실내 공간은 더욱 쾌적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이 21세기 뉴욕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바꿀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온돌은 이제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주거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뉴욕의 한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된 작은 혁신이 이제는 미국 전역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전파가 아닌 문화의 혁신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